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3일 밤 11시입니다. 유경수 불멸의 사랑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정희의 생애에서 또는 아마도 유경수의 생애에서 가장 멋진 순간이 있었다면은 저는 1950년 10월의 박정희, 유경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1950년 10월은 비단 두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들뜨는, 신나는, 그리고 흥분되는 날들이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9월 28일 서울 수복, 10월 1일 3사단이 38선을 돌파해서 파죽지세로 북진을 하게 됩니다. 10월 18일 1사단과 7사단이 평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었지만은 10월 15일 태평양의 웨이크섬에서 트루만 대통령을 만난 메가더 장군은 중공군이 만주에 집결을 하고는 있지만은 개입하지는 못할 것이다. 개입하면은 우리의 공군력으로 섬멸을 한다. 이미 끝났다. 미군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북진 통일을 해가지고 한반도 전체가 해방이 되면은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면 된다.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둘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전쟁 다 이긴 것처럼. 그러니까 트루만 대통령도 기분이 좋아서 돌아갑니다. 이런 10월이었습니다. 이 10월 박정희와 유경수는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로서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의 안정을 찾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1950년에 일어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해 2월 6일 이혈란 씨가, 박정희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이혈란 씨가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용산관사에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박정희는 찾아 헤맸지만은 결국 인연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6.25가 터졌습니다. 박정희는 고향에 있다가 돌아와서 다시 군인이 됩니다. 다시 장교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해 여름에 영도에서 유경수와 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경수의 아버지 육종관 씨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9월 말쯤 대구에서 약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박정희 중령이 소속된 육군본부는 곧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때 전투정보과장이었습니다. 전투정보과장으로서 서울에서 이제 수복된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유경수 집안도 다시 고향인 옥천, 충북 옥천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통일은 눈앞에 닿았다. 그리고 승전하는, 이기는 소식만 신문에 납니다. 그때 전투정보과장 박정희 중령 밑에서 근무했던 서정순, 이분은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때는 정말 신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인민군 포로들을 붙들어 가지고 신문하여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파죽지세로 북진하는 국군 부대에 그 정보를 주면은 이미 전선은 저만큼 북상하여 구문이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중공군에 대한 정보는 주로 미군 정보에 의존했습니다. 만주의 중공군의 대병력이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만 미군은 그들이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신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자, 이제 서울에서 그 신나는 1950년 10월
서울에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박정희 중령과 25살의 처녀 유경수와의 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박정희로서는 참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첫 부인 김호남 씨와의 이혼 수속도 친척 박재석 씨의 도움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의지할 만한 여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물론 김호남 씨도 아주 후덕한 분이고, 특히 이혈란 씨에 대해서는 박정희가 거의 짝사랑이라고 할 정도로 매달렸지만은 뭔가 지적 수준에서 그래도 대화가 되고 할 만한 사람으로는 유경수 처녀가 제격이었습니다. 더구나 유경수 처녀도 중학교 과정에 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출신 배경은 완전히 달랐지만은 뭔가 대화가 가능한, 그리고 품격 있는, 박정희는 또 절도 있고 군인 생활이 몸에 배였고, 또 당시는 전쟁 중이니까 어느 나라든 전쟁 중일 때는 군인이 최고입니다. 또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데 그 데이트를 지켜본 친척들, 주로 유경수 집안의 친척들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근사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꽉 차 보일 수가 없었다는 증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을 상징하는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우여 잘 자라라는 아주 명작이죠. 이것은 국민가요, 뭐 팝송이냐 뽕짝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우리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지금도 애국 집회를 하면은 전우여 잘 자라를 부르는데 아무리 불러도 실적 안 나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누가 작곡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유행가를 히트하는 유행가를 가장 많이 작곡한 박시춘 씨가 작곡하고, 작사는 유호 작사. 이 두 분이 어떻게 전우여 잘 자라를 만들게 되었느냐 하면은 9.28 수복 뒤에 유호 씨는 경향신문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나갔더니 아직은 신문을 만들 입장이 못 되니까 좀 쉬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 데도 없으니까 계속 신문사로 나왔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리에서 작곡가 박시춘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시춘 씨는 밀양 사람이죠. 밀집으로 만든 번거지를 쓰고 있는데 완전히 거지꼴이었다고 합니다. 피랑길에서 돌아온 박시춘, 유호는 만나자 그날 명동에서 술을 한잔 하면서 회포를 풀다가 필동에 있는 박 씨의 집으로 옮겨가지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바로 즉석에서 유호가 노랫말을 만들고 박시춘 씨가 기타를 쳐가면서 작곡한 것이 전우여 잘 자랍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한 그런 노래죠.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테니까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만은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50년 10월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이끌어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 간 전우여 잘 자라. 우거진 수풀을 헤치면서 앞으로 주풍령아 잘 이끌어 우리는 돌진한다.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이 노래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이 이 대목이죠.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나중에 이게 금지곡이 됩니다. 군인들이 이 노래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왜냐? 이 대목 때문입니다.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너무나 패배주의적이다 이거죠. 2절은
고개를 넘어서 물을 건너 앞으로 앞으로 한강수야 잘 있더냐 우리는 돌아왔다. 들국화도 송이송이 피어나 반기어주는 노들강변 언덕 위에 잠들은 전우야. 터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앞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에 38선 무너진다. 흙이 묻은 철갑모를 손으로 어루만지니 떠오른다 내 얼굴이 꽃같이 별같이. 이 노래가 다시 유명해진 계기는 2003년 3월 1일 시청 앞 광장에서 있었던 반김반핵 국민대회라는 우파 운동사의 획기적인 대중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국 창가와 전우여 잘 자라를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끼워 넣어가지고 불러보니까 너무나 신이 나고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이게 다시 애국진영의 주제가가 되었습니다. 자, 박정희는 이제 육군본부가 서울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유경수는 옥천에 있는데 데이트를 하려면 이제 유경수 씨가 서울로 올라와야 됩니다. 유경수의 언니, 제일 큰 언니죠. 그 남편이 고위공직자였는데 납북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언니 유긴순 집에 머물기도 하고 오빠 집에 머물기도 했는데 오빠는 육인수 씨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서울로 올라오자 먼저 인사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유경수의 큰언니 유긴순, 오빠 유긴수가 서울에 있으니까 가서 인사를 합니다. 이제 약혼을 한 입장이에요. 유긴수 씨의 집을 찾아갔는데 유긴순 씨가 그때 마당에서 그릇을 씻고 있었답니다. 유긴수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한 군인이 갑자기 마당으로 들어오더랍니다. 동생이 군인과 약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군인을 딱 봤는데 아차, 이 군인하고 약혼했으면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몰골이 별로 형편이 없었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박정희 중령의 운전병이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다부진 모습의 박정희가 들어와서 제가 박정희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 대접을 하는데 유긴순 씨의 남편 홍순일 씨가 납북된 이야기를 듣던 박정희는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으면서 남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위로를 하더랍니다. 박정희처럼 눈물이 많은 사람도 드뭅니다. 그때 첫눈에 비친 박정희에 대해서 유긴순 씨는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올라온 유경수가 오빠한테 그 사람 어땠어요? 라고 물었더니 유긴수 씨의 평은 키도 참 작더구나. 그런데 사납 하나는 다부지게 생겼더라. 인성은 좋더구나.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제 가로수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서울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는 북진 중이고 박정희는 후방 근무를 하고 있었고 곧 창설되는 구사단 참모장으로 옮기게 됩니다만은 박정희는 전선으로 나가지는 않고 후방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1950년 10월 서울 가을이 익어가는 거리에서, 폐허가 된 거리에서 박정희, 유경수의 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노래를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데이트를 지켜본 평이 이렇습니다. 유긴순 씨의 차녀 홍소자 씨. 홍소자 씨는 한성수 전 국무총리의 부인이시죠. 부끄럽다거나 내숭 있는 표정이 아니라 맑고 투명한 표정으로 박정희 씨를 맞이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전시의 들뜨고 불안하고 뒤죽박죽인 시절에도
안정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 시절은 젊은 청춘 남녀의 불타는 사랑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인네들의 로맨스도 아니고 참 신기했어요. 성숙된 인격의 만남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훗날 와서 생각합니다. 유인순 씨는 두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부자연스러운 데가 없이 충만하게 보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뒤돌아보니까 1950년 10월 그 들뜬 분위기 속에서 데이트를 하던, 편안하게 데이트를 하던 박정희, 유경수의 모습이 충만하고 근사하고 순수하게 보였다라는 증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순수하고 들뜨게 보인 것은 두 분만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1950년 10월 이런 날들을 우리가 흔히 머물고 싶었던 순간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머물고 싶었던 순간이죠. 1950년 10월. 그러나 1950년 10월은 배신을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중공군에 의해서. 중공군은 1950년 10월 19일 압록강을 넘습니다. 수십만 명이 들어와서 북한의 낭림산맥 부근의 산악지대에 매복을 합니다. 10월 25일 북진하던 한국군을 노려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한국군 3개 사단이 아주 괴멸적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뒤로 물러갑니다.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때리고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중공군의 개입은 확실한데 어느 정도 규모냐 하는 데 대해서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이 중대한 오판을 합니다. 메가더 사령관은 3만 명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 한 달 뒤에 본격적인 공격을 해가지고 한국전을 끝장내버리겠다. 라고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몇 명이 들어왔느냐? 30만 명이 들어왔어요. 30만 명이 들어온 것을 메가더 사령관은 3만 명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오판을 합니다. 10월 하순에 그렇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한국군이 큰 타격을 입었으면은 정상적으로는 평양 원산선, 한반도에서 허리가 가장 좁은 평양 원산선의 방어선을 쳤어야 했습니다. 방어선을 치고 겨울을 거기서 방어전을 하면서 버티었다면은 북한은 아마 북한 노동당 정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완전히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조차도 그리고 마샬 국방장관조차도 메가더의 야망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공세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11월부터 여러 가지 흉흉한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 멋진 10월은 끝나고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렵 박정희는 그렇게 애타게 추진하던 첫째 부인 김호남 씨와의 이혼 수속이 끝납니다. 김호남 씨의 아버지가 결국 딸을 대신해 가지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잡아놓은 결혼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박정희의 신상에 변화가 옵니다. 구사단을 창설하는데 구사단 참모장이 됩니다. 구사단은 대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초대 사단장은 여러 가지로 인연이 많은 장도영 장군이었어요. 박정희를 또 데리고 갑니다. 참모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다가 장도영 씨는 또 다른 데 가고 해서 사단장은 여러 번 바뀌지만은 참모장이 그 부대의 주인인 것처럼 오래 버티는 바람에 이 구사단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박정희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가 이제 장인이 될 육종관 씨에게 정식으로 인사하러 갑니다. 대전에서 옥천으로 와가지고 장인 육종관 씨를 찾아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장면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고집쟁이 장인과 사위의 대결 구도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물론 유경수도 집에서, 옥천 집에서 박정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집안에 친척들도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느냐, 두 사람은 그 사위와 장인이 어떻게 만나느냐 해가지고 옆방에서 귀를 대고 이렇게 훔쳐보기도 하고 해서 두 사람의 만나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박정희는 좀 이날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박정희는 원래 아주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그분은 아래 위를 구별하지 않는 사람 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래 사람에게도 항상 존칭을 쓰고, 청와대에 있을 때도 보일러공 청소하는 사람에게도 항상 존칭을 썼습니다. 부하에게도 존칭을 썼습니다. 또 부하라고 해서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장인 육종관 씨를 대하는 태도는 좀 무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절을 하고는 무릎을 세워서 앉아가지고 지포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찰칵찰칵 이렇게 손놀림을 하면서 육종관 씨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박정희가 저런 식으로 행동했을까? 박정희는 한편 이런 분이기도 합니다. 반골정신이 강합니다. 박정희는 대통령이 안 되었으면은 불평불만자로 인생을 끝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골입니다. 이분은 힘센 사람, 부자에게는 본성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육종관 씨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지. 그리고 부자라고 너무 오만하게 보이지 하니까 거기서 그냥 반골정신이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육종관 씨는 군인이라고 하면 못마땅한 사람인데 이날 박정희를 보고 한 번 더 이 결혼은 안 되겠다고 마음을 굳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희가 떠난 다음에는 태도가 그게 뭐야? 라이터를 찰칵거리지를 않나? 담배를 피우면서 꽁초까지 다 피우지 않고, 그러니까 담배를 다 안 피우고 중간에서 껐다는 겁니다. 담배를 한번 피웠으면 끝까지 다 피워야 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 터집을 잡아가지고 어쨌든 결혼은 안 된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이경영 씨 부인한테 그리고 딸에게 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마 처녀 유경수의 속이 이제 타고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본처 이경영 여사가 남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영수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 허락합시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경수의 동생 육예수 씨도 아버지를 조릅니다. 그래도 이 고집불통인 육종관 씨는 결혼을 반대를 합니다. 이 무렵 유경수 처녀가 재봉틀을 돌리면서 바느질을 할 때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하는데, 이 노래를 유경수 여사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있었던
청와대, 그게 아마 1976년으로 추정됩니다. 1976년 청와대에서 이경영 여사의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그 파티할 때 노래 자랑을 하는데 그게 녹음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박정희도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유경수 누나가 처녀 시절에 불렀던 노래를 제가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부르는, 좀 목이 매는 그 노래가 이런 노래였습니다. 이거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검푸른 숲속에서 맺은 꿈은, 어여쁜 꽃밭에서 맺은 꿈은 이 가슴을 설레어라. 첫사랑의 노래랍니다. 그대가 있었기에 나는 그대의 것이 되었답니다. 그대는 나의 것이 되었답니다. 대구에 잡아놓은 결혼식 날은 다가오고, 유경수는, 그리고 이경영 여사는 어떻게 하든지 이 고집쟁이 아버지를 설득을 해야 될 텐데 하고 초조한 사이에 이 시국은 다시 1950년 11월 하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생과 사의 기로에 서는 그 순간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11월 하순, 11월 24일, 25일 메가드 사령관은 총진격명령을 내립니다. 크리스마스 작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작전으로 완전히 북한군을 섬멸하고 한반도를 통일한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에 미군은 고향으로 간다 해서 총공격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북한의 산악지역에 매복하고 있던 팽덕회가 지휘하는 30만의 중공군이 반격으로 나옵니다. 30만 명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서 야간 공격을 합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포위되고 우회 공격을 당하고 해서 괴멸적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총퇴각이 시작됩니다. 메가드는 38선까지 퇴각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미국이 아주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선포하지 않았던 국가 비상사태를 트루만 대통령이 선언합니다.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양도 철수하게 됩니다. 미군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그리고 가장 긴 퇴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흥남에서는 미 해병대가 중공군에 포위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박정희의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